야, 이서영 정신 좀 차려. 민호의 손이 탕약을 서영의 셔츠에 쏟았고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서영의 놀란 비명과 붉게 물든 셔츠 시댁 친척들의 눈빛은 연민이 아닌 비웃음뿐이었죠. 붉은 한복의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렸고 시누이도 흥미로운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굴욕이 돌이킬 수 없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리란 걸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빛의 족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 37층. 한서영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오후 11시. 대부분의 사무실 불이 꺼진 시각이었지만 맥킨지 코리아 임원실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다. 서영 상무님, 내일 미팅 자료 최종본입니다. 후배 컨설턴트가 태블릿을 건넸다. 서영은 빠르게 화면을 넘기며 검토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고 손가락 움직임은 정확했다. 30분 만에 모든 검토를 마친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후배가 나가고 서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2년 전 회사에서 올해의 여성 리더상을 받던 날의 사진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 강민우였다. 여보, 언제 와? 곧 갈게. 일 정리 중이야. 추석인데 좀 일찍 들어오지. 내일 시댁 가야 하잖아. 서영은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다. 추석. 그 단어만으로도 그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불빛들이 흘러갔다. 5년 전 그녀가 민호와 결혼할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다. 민호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이었고 야심찬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프리미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였다. 그는 열정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말했다. 서영아, 이거 대박 날 거야. 3년 안에 전국 100개 매장 목표야. 서영은 그의 열정에 감동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해 2억 원을 빌렸다. 친정아버지는 은퇴 후 모아둔 돈이었고 어머니는 평생 아껴 모은 적금이었다. 서영아, 이 돈은 내 결혼 자금으로 준비한 거란다. 민호 씨 사업에 쓰는 건 좋은데 꼭 계약서는 쓰렴. 엄마, 우리 부부인데 무슨 계약서를 써. 민호 오빠 믿어도 돼.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민호의 사업은 1년도 버티지 못했다. 입지 선정 실패,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의 안일한 경영이 문제였다. 매장은 문을 닫았고 2억 원은 증발했다. 미안해, 서영아. 내가 너무 자신만만했나 봐. 민호는 처음에는 미안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태도는 변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점점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서영이 출근하는 동안 민우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거나 게임을 했다. 민우야, 작은 회사라도 다녀보는 게 어때? 서영이, 내가 얼마나 버는데? 내가 굳이 적은 월급 받으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 서영은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 자신의 수입에 기대어 살겠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더 큰 문제는 친정 부모님이었다. 아버지는 점점 건강이 나빠졌고 병원비가 필요했다. 어머니는 서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영아, 미안한데 그 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엄마, 미안해. 민우 오빠 사업 망하면서 다 날아갔어. 그래도 민호 씨가 책임감은 가져야 하는 거 아니니? 최소한 이자라도. 서영은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우야, 우리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그 돈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일부러 사업 망하게 한 것도 아니고. 내 부모님이 왜 나한테 돈 독촉을 해? 독촉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빌린 돈이잖아.
내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나는 내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민호는 점점 더 방어적이 되었고 서영은 중간에서 양쪽의 눈치를 봐야 했다. 결국 서영은 부모님께 말했다. 엄마, 아빠, 그 돈은 제가 포기할게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서영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서영은 그 눈물이 자신에 대한 실망인지 민호에 대한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명절 때마다 민호를 만나면 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민호 씨, 나는 그 돈을 다 돌려받으려는 게 아니야. 다만 자네가 최소한의 책임감은 가져줬으면 해.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빨리 제기해서 꼭 갚겠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다. 그리고 친정집을 나오는 순간 민호는 서영에게 폭발했다. 내 부모님은 왜 맨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사기꾼이야? 민호야, 그분들 입장도 이해해줘. 평생 모은 돈인데. 이해? 내가 먼저 나를 이해해줘. 나도 힘들다고. 사업 망한 게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그럼 누구 잘못인데? 운이 안 좋았던 거지. 아니면 내가 초반에 좀 더 지원해줬으면 버틸 수 있었어. 서영은 기가 막혔다. 2억 원을 지원해줬는데 더 지원해주지 않은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말인가. 민호야, 나는 내 ATM기가 아니야. ATM기? 그래, 나는 무능력한 남편이고 너는 능력 있는 아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말다툼은 점점 심해졌다. 서영은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협상을 해도 지치지 않았지만 집에 오면 탈진했다. 남편과의 대화는 협상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명절은 더욱 끔찍했다. 친정에 가면 부모님의 안타까운 눈빛을 견뎌야 했고 시댁에 가면 또 다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다. 서영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소파에 누워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왔어? 민호는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다. 응. 저녁은? 아까 라면 먹었어. 너도 편의점에서 뭐 사 먹어? 서영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냄비가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냄비를 씻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지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민우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서영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2억 원. 그 돈은 단순한 빚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부 사이를 옥죄는 족쇄였고 친정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칼날이었으며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망치였다. 서영은 생각했다. 왜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능력도 있고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신이 왜 집에서는 이렇게 무기력한가? 답은 하나였다. 민호. 하지만 이혼은 쉽지 않았다. 서영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이혼을 수치로 여겼다. 그리고 서영 자신도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5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일찍 일어나 추석 음식을 준비했다. 시댁에 가져갈 과일과 선물을 챙기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것이다. 민호는 10시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왜 이렇게 일찍 깨워? 명절인데 좀 쉬게 해줘. 시댁에 12시까지 가야 한다고 했잖아. 에이, 좀 늦어도 돼. 우리 집은 융통성 있어. 서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설득해봐야 소용없었다. 차를 몰고 시댁으로 가는 동안 민우는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서영이 말을 걸어도 대답은 성의 없었다. 민우야, 오늘 시댁에서 좀 조심해줘. 뭘? 지난번에 내 형수가 우리 얘기 계속 꺼냈잖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민우는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내 가족들이 뭘 어쨌다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서영은 입을 다물었다. 어차피 이해시킬 수 없었다.
시댁 앞에 도착했을 때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패배하는 병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아니, 달라져야 했다.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족쇄는 이미 피부를 파고들고 있었고 그 상처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서영은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오늘만 버티자. 그리고 나서 생각하자. 이 결혼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끝낼 것인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오늘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멍석 깔린 본가. 시댁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영은 익숙한 무게감을 느꼈다. 전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이 집은 민호 집안의 자부심이었다. 3대째 교육자 집안이라는 명망. 할아버지는 초대 교장, 아버지는 교육청 장학관, 큰형은 법학과 교수. 이 집안에서 사업 실패자 민호는 수치였고 그의 아내 서영은 그 수치를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영이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시큰둥했다. 왔어요. 빨리 들어와서 일 도와요. 민호는 거실로 가서 형들과 인사를 나눴다. 서영은 혼자 부엌으로 향했다. 이미 신우이와 큰형수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언니 왔어요? 신우이 민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영을 물어봤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인사팀 차장으로 일하는 민지는 늘 서영을 경쟁자로 여겼다. 응, 늦어서 미안해요. 뭐 도와드릴까요? 나물 무치면 돼. 양념은 저기 있어. 서영은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큰형수 정희는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다. 그녀는 언제나 우아하고 지적인 말투로 사람들을 압도했다. 서영 씨,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컨설팅 쪽이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괜찮아요. 바쁘긴 하지만 실적은 좋은 편이에요. 부럽네요. 저희는 대학이 워낙 보수적이라 연봉 인상도 미미하고.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죠. 정희의 말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다. 대학 교수라는 지위,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회적 명예였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서영을 쳐다봤다. 서영 씨, 나물 너무 짜게 무치지 마요. 우리 집은 간을 싱겁게 하니까. 네, 어머님. 서영은 이미 여러 번 들은 지적이었다. 무엇을 해도 시어머니의 눈에는 차지 않았다. 민호는 요즘 뭐 해요? 일은 구했어요? 시어머니의 질문에 서영은 움찔했다. 아직 알아보는 중이에요. 알아보는 중이라니. 벌써 몇 년째 그러는 거예요? 서영 씨가 돈을 잘 벌어서 민호가 안일해진 거 아니에요? 서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까? 남편이 게으르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신의 수입 때문이라는 말을 인정할 수도 없었다. 민지가 끼어들었다. 언니, 솔직히 오빠가 그렇게 된 게 언니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사업할 때 좀 더 지원해줬으면 성공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서영은 숨이 막혔다. 2억 원을 지원해줬는데 더 지원하지 않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란 말인가. 민지야, 그건 너무한 것 같아. 정희가 말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없었다. 오전 내내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서영은 끊임없이 지시를 받았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고 그릇을 정리했다. 남자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떠들었지만 부엌의 여자들은 말없이 일했다. 정오가 되어 제사상을 차렸다. 서영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시간이 되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다. 시아버지는 상석에 앉았고 큰아들 민철과 그의 아내 정희, 둘째 민호와 서영, 막내딸 민지와 그녀의 남편 재훈이 둘러앉았다. 자, 다들 수고했어요. 한 해도 무사히 명절을 보내게 되어 감사하네요. 시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했다. 모두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다 민철이 농담처럼 말을 꺼냈다. 민호야, 너 요즘 뭐하고 지내니? 형은 요즘 논문 쓰느라 바빠 죽겠는데. 민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저는 그냥 쉬면서 다음 기회를 알아보고 있어요. 쉬면서? 벌써 몇 년째 쉬는 거야? 민철의 말에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 씨도 힘들겠어요.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서영 씨가 돈 잘 버니까 걱정은 덜 하시겠네요. 그녀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서영은 그 속에 담긴 독을 느꼈다. 서영이 먹여 살린다는 뜻이었다. 그러게요. 서영이는 돈 잘 버니까 민호한테 용돈 좀 넉넉히 줘야겠어요. 명절 용돈보다 더 값진 거죠. 정희의 말에 시어머니가 웃으며 거들었다. 맞아요. 민호가 서영이 덕 많이 보죠. 요즘 세상에 능력 있는 아내 만난 게 복이에요. 서영은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이 말들은 칭찬이 아니었다. 남편을 무능력자로 만들고 자신을 오만한 여자로 만드는 말들이었다. 민지가 한술 더 뜨며 말했다. 그런데 언니, 오빠가 사업할 때 빌린 돈은 어떻게 됐어요? 친정에서 빌린 거 맞죠?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영은 민지를 쳐다봤다. 민지는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사적인 질문했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영이네 부모님이 그 돈 때문에 민호한테 많이 서운해 하신대요. 갚으라고 성화라면서요. 서영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그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뭐예요? 민호가 나한테 다 얘기했어요. 명절 때마다 눈치 준다면서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서영은 민호를 쳐다봤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훈이 끼어들었다. 근데 사업 실패한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망하게 했겠어요. 맞아요. 민호도 피해자죠. 사업이 잘 됐으면 다 좋았을 텐데. 정희가 동조했다.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서영 씨 부모님도 이해를 하셔야죠. 사업이라는 게 원래 위험 부담이 있는 건데. 그걸 민호한테만 책임지우는 건 옳지 않아요. 서영은 믿을 수 없었다. 2억 원을 빌려간 사람은 민호였다. 그리고 그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민호였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부모님이 비합리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돈을 독촉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민호가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하시는 거예요. 책임감? 민호가 책임감이 없어요? 얼마나 괴로워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민호는 원래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사업 망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서영은 숨이 막혔다. 자신 때문이라는 말인가? 민지가 날카롭게 말했다. 솔직히 언니가 돈으로 오빠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위축될 만도 하죠.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서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다. 저는 민호 오빠를 무시한 적 없어요. 오히려 계속 재기할 수 있게 응원했어요. 응원? 입으로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집안 살림 다 쥐고 민호 오빠 용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민지의 말에 서영은 기가 막혔다.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집안 모든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 용돈을 제대로 안 준다니. 정희가 끼어들었다. 서영 씨, 아무리 그래도 남편 자존심은 세워줘야죠. 남자가 경제력 없으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친정 부모님까지 민호 오빠 뒷담화하고. 시어머니가 혀를 찼다. 서영이네 부모님도 참 사돈관계인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뒷담화 안 하세요. 그리고 저는 민호 오빠를 무시한 적도 없어요. 그래요? 그럼 왜 민호가 매일 우울해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영은 사면초가였다.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한편이었고 자신은 외부인이었다. 민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를 변호하지도 자신의 가족을 말리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서영은 깨달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의식. 서영을 희생양으로 삼아 민우를 위로하고 집안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시간. 서영 씨,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다 민우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서영의 귀에는 조롱으로만 들렸다. 식사는 끝났지만 서영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설거지를 하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다. 서영 씨, 그릇 좀 제대로 씻어요. 기름기가 남아 있잖아요. 네, 어머님. 민우한테 좀 잘해줘요. 남자 자존심 상하면 회복이 안 돼요. 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민우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형들과 웃으며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괴로워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편한 쪽을 선택한 것일까? 오후 3시 서영은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저녁도 먹고 가지. 아니요,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거짓말이었다. 서영은 단 1분도 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차에 타자마자 민우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왜 그렇게 빨리 나오려고 해?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 서영은 운전대를 잡은 채 민우를 쳐다봤다. 민우야,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무슨 말? 너희 가족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민우는 피하듯 창밖을 바라봤다. 뭐라고 해? 사실이잖아. 서영의 손이 떨렸다. 사실? 뭐가 사실이야?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 내 부모님이 나한테 돈 독촉하는 거. 다 사실이잖아. 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운전 중이었고 싸울 기력도 없었다. 그녀는 입을 다물고 엑셀을 밟았다. 집으로 가는 내내 차 안은 침묵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서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게 만들고 있었다. 끌어넘친 모멸감. 집으로 돌아온 서영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시댁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서영이가 돈으로 민우를 무시한다. 친정 부모가 민우를 괴롭힌다. 민우는 피해자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일찍 출근했다. 회사에서만큼은 그녀가 통제할 수 있었다. 숫자와 전략, 논리와 성과. 그것들은 배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영 씨,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들러요. 민우가 좋아하는 보양식 만들었으니까 같이 먹어요. 서영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네, 어머님. 그럴게요. 민우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또 가야 해? 어머님이 보양식 만드셨대. 그래? 좋네. 민우의 무심한 대답에 서영은 한숨을 쉬었다. 저녁 6시 다시 시댁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이지는 않았다. 시부모님과 민우 그리고 민지 부부만 있었다. 어서 와요. 앉아서 기다려요. 곧 음식 나와요.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했다.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다. 이 다정함이 언제든 칼날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식탁에는 삼계탕과 각종 반찬이 차려졌다. 시어머니가 특별히 끓인 한약 탕약도 있었다. 민우야, 이거 엄마가 내 기력 보충하라고 특별히 지은 거야. 꼭 먹어. 네, 엄마. 민우는 순순히 탕약을 받아들였다. 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다. 어머니 앞에서는 순한 아들, 아내 앞에서는 무책임한 남편.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평화로웠다. 시아버지가 민우에게 물었다. 민우야, 요즘 구직 활동은 하고 있니? 네, 아버지. 알아보고 있어요.
좋은 데 들어가려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 네. 민지가 끼어들었다. 오빠 솔직히 지금 나이에 대기업 들어가기는 힘들지 않아요? 차라리 작은 회사라도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작은 회사는 월급이 너무 적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민지야, 내가 뭘 알아? 나는 경력이 단절됐단 말이야. 다시 시작하려면 제대로 된 곳으로 가야 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시어머니가 얼른 화제를 돌렸다. 그래, 민호 말이 맞아. 우리 아들 능력 있으니까 좋은 데 갈 수 있어.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형님, 솔직히 지금 서영 누님이 벌어오시니까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으시잖아요. 조금 여유 있게 알아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마누라 덕으로 먹고 산다는 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난 그렇게 안 살아.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은 불안했다. 민호가 이렇게 감정적이 될 때는 항상 문제가 생겼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진정시켰다. 그래. 민호가 자존심 상할 만도 하지. 재훈이도 말 조심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호는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서영을 쳐다봤다. 다들 나를 한심하게 보는 거지? 서영이 뒤에 숨어서 빌부터 사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민호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서영이 조용히 말했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보잖아. 맨날 돈 갚으라고 눈치 주고.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야, 우리 부모님은 그런 적 없어. 없어? 명절 때마다 민호 씨 요즘 일은 어떻게 되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뭐야? 그게 다 돈 갚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건 그냥 안부를 묻는 거야. 안부? 웃기지 마.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말했다. 민호야, 진정해. 앉아. 하지만 민호는 부엌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왔다. 그것은 아까 시어머니가 끓여준 탕약이었다. 아직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민호야, 그거 뜨거워. 조심해.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민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다.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무능력자가 됐어. 민호가 서영을 향해 소리쳤다. 내 부모님 돈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취급 안 받았어.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서영은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민호를 무능력자로 만들었다고? 민호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닥쳐. 민호가 소리치며 손에 든 탕약 그릇을 서영에게 쏟아버렸다. 뜨거운 액체가 서영의 하얀 블라우스에 쏟아졌다. 붉은색 탕약이 옷을 적시며 서영의 가슴과 배를 타고 흘러내렸다. 뜨거움보다 먼저 충격이 왔다. 으악. 서영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탕약은 생각보다 뜨겁지 않았다. 이미 조금 식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옷은 완전히 망가졌고 붉은 얼룩이 마치 피처럼 번져 있었다. 민호야. 시아버지가 소리쳤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흥분 상태였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매일매일 무능력자 취급받으면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잡았다. 뜨거운 것은 탕약이 아니라 그녀의 심장이었다. 모멸감이 온몸을 불태웠다. 민지가 일어나 서영에게 다가왔다. 언니 괜찮아요? 화상은 안 입었어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를 쳐다봤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안았다. 아이고 민호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랬니? 엄마가 다 알아. 서영은 귀를 의심했다. 지금 시어머니는 가해자인 아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어머님.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가 저한테 탕약을 쏟았어요. 그래 알아. 민호가 잘못했지. 근데 얼마나 억눌렸으면 그랬겠어.
시아버지도 한숨을 쉬었다. 서영 씨, 민우도 힘든 거 이해해줘요. 남자가 경제적으로 무력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서영은 믿을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재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형님도 참 탕약을 쏟으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다행히 화상은 안 입으신 것 같네요. 민지가 거들었다. 언니, 화장실 가서 옷 좀 닦아요. 제 옷 빌려줄게요. 모두가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 했다. 마치 사소한 해프닝처럼. 서영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민호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샌드백이었다. 됐어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다. 저 이제 안 참을 거예요. 서영 씨,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다. 민우 오빠가 저한테 탕약을 쏟았어요. 이건 폭행이에요. 폭행? 야, 그게 무슨 과장이야? 민우가 소리쳤다. 과장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폭력이에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은 제가 민우 오빠를 무시한다고 하셨죠? 제 부모님이 민우 오빠를 괴롭힌다고 하셨죠? 그래, 사실이잖아.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민우 오빠를 단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어요. 오히려 계속 응원했어요. 2억 원을 친정에서 빌려줬고 그 돈이 날아갔을 때도 참았어요.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 부모님은 돈을 독촉하신 게 아니에요. 그저 사위가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가져줬으면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민우 오빠는 뭘 했어요? 집에서 놀기만 하고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이제는 폭력까지 휘둘렀어요. 서영 씨, 말 조심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데. 서영은 민우를 쳐다봤다. 민우 오빠, 저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오빠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요. 그런데 오빠는 저를 뭘로 본 거예요? ATM기요? 샌드백이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영은 가방을 들었다. 저 이제 못 참아요. 이혼할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했다. 뭐라고? 이혼? 네, 이혼이요. 더 이상 이런 모욕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서영 씨, 정신 차려요. 부부가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서영은 현관으로 걸어갔다. 민우가 뒤따라왔다. 서영아,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서영은 민우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진심 어린 후회는 보이지 않았다. 민우 오빠는 진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떠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없으면 오빠는 정말로 혼자가 되니까. 그게 아니야. 나는 진짜. 됐어요. 서영은 문을 열고 나갔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다. 서영 씨.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못 밟아요. 서영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며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회사 고문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혼 소송 준비하고 싶습니다. 좋은 변호사 추천 부탁드립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로 시댁을 바라봤다. 민우와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있었다. 하지만 서영은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자유를 향해. 탕감 없는 채무 정리. 시댁을 나온 다음 날 서영은 회사 고문 변호사의 소개로 서울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정민을 만났다. 그는 40대 중반의 냉철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한서영 상무님, 제 이름은 박정민입니다. 이혼 소송 1000건 이상을 다뤘고 승소율은 98%입니다. 믿고 맡기겠습니다. 서영은 준비해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민호와의 카톡 대화 기록,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 1년간 몰래 녹음해둔 민호의 폭언 파일들이었다. 박정민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셨네요.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 입증은 충분합니다. 탕약 사건은 증인이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지만 제 친정 측에서도 제가 집에 돌아온 직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서영은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어머니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고 옷과 사진을 증거로 남겨두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무님 각오는 되셨죠? 이혼 소송은 전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에게 이혼 소장이 송달되었다. 민호는 황급히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로 이혼하려고? 당연하죠. 경고했잖아요. 미쳤어? 우리 이렇게 끝낼 거야? 민호 씨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저한테 탕약을 쏟았을 때 그건 실수였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실수로 사람한테 뜨거운 액체를 쏟아요. 그건 폭행이에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협박조로 말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근데 나는 재산 분할 한 푼도 안 줄 거야. 내 명에 재산 하나 없으니까. 서영은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래요? 그럼 법정에서 봐요. 전화를 끊은 서영은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변호사님, 남편이 재산 분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 재산 분할은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게다가 남편분이 무직이고 상무님이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기여도 산정해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입증할 수 있으니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호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의 부모가 비용을 대준 것이었다. 첫 조정 기일에서 민호 측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나왔다. 제 의뢰인은 이혼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은 과장되었습니다. 단순히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박정민 변호사가 냉정하게 대응했다. 우발적이라고 해도 폭행은 폭행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서적 학대라니요? 오히려 제 의뢰인이 원고의 경제적 우월감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서영은 어이가 없었다. 민호가 자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조정은 결렬되었다. 민호는 이혼을 거부했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단 한 푼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좋아요. 그럼 재판으로 가시죠. 박정민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영은 철저히 준비했다. 민호의 카톡 대화 중 폭언, 협박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비방하는 내용들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녹음 파일이었다. 내 부모가 왜 나한테 돈 독촉을 해? 내가 사기꾼이야? 넌 돈만 믿고 나를 무시하잖아. 내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능해지지 않았어. 법정에서 재생된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다. 판사는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다. 민호 측은 서영의 경제적 우월감과 친정 부모의 빚 독촉을 강조했다. 판사님, 제 의뢰인은 사업 실패 후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지속적으로 금전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박정민 변호사가 반박했다. 판사님,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자금으로 친정에서 2억 원을 빌려주었고 사업 실패 후에도 그 돈을 포기했습니다. 원고의 부모는 단지 피고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명절 때마다 눈치를 줬습니다. 눈치가 아니라 안부를 물은 것입니다. 오히려 피고는 이를 핑계로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재판은 서영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결정적으로 탕약 사건의 증인이 나왔다.
서영의 어머니였다. 제 딸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옷은 탕약으로 얼룩져 있었고 정신적 충격이 심했습니다. 증인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것이죠. 네, 판사님. 그리고 제 사위는 지난 몇 년간 제 딸을 정서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도 오히려 저희 부부를 비난했습니다. 민우 측은 시어머니를 증인으로 세웠다. 제 아들은 착한 아이입니다. 다만 사업 실패 후 많이 힘들었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좀 더 이해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 증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탕약을 쏟은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건 실수였습니다.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나면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다. 그 기간 동안 민우는 계속 협박과 회유를 반복했다. 서영아, 제발 이혼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면 너도 손해야. 나는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내 평판도 생각해. 이혼녀가 되면 회사에서도 안 좋게 보잖아. 서영은 모든 협박을 무시했다. 오히려 변호사에게 이 협박들도 증거로 제출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특히 탕약을 쏟은 행위는 명백한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산 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했고 피고는 경제적 기여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원고 명의의 재산은 원고가 전부 보유하며 피고 명의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자료는 5천만 원으로 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5천만 원? 민우가 소리쳤다. 제가 어떻게 5천만 원을 내요? 저는 무직이라고요. 판사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그것은 피고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결 후 민우는 서영에게 달려들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나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려고?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나는 5천만 원 없어. 어떻게 내라고? 박정민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피고 측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피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있다면 압류합니다. 재산이 없다니까요. 그럼 피고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든지요. 민우는 좌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서영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법원을 나와 햇빛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다. 박정민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축하드립니다, 한서영 씨.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은 부모님과 조용히 식사를 했다. 딸아,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서영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이제 됐어.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 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울지 않으려고 해도 눈물이 나는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서영은 부모님을 꼭 안았다. 일주일 후 서영은 회사에서 해외 지사 발령 제안을 받았다. 싱가포르 지사의 부사장직이었다. 상무님,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대표이사의 제안에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달 후 서영은 싱가포르로 떠났다. 짐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모두 버리고 떠났다. 한편 민우는 위자료를 내지 못해 결국 부모에게 손을 벌렸다. 시어머니는 분노했다. 이게 다 내가 서영이를 제대로 못 잡아서야.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고. 민우는 가족들에게도 외면받았다. 큰형 민철은 차갑게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이미지가 다 깎였어.
교육자 집안의 아들이 아내한테 폭력을 휘둘렀다는 소문이 다 퍼졌다고. 민지도 더 이상 오빠를 감싸지 않았다. 오빠 솔직히 언니가 떠난 게 당연해요. 오빠가 너무 심했어요. 민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 명예, 가족의 신뢰,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까지. 그는 텅 빈 원룸에 혼자 앉아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영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명절 없는 안식.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의 고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서영은 석양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갔다. 한국을 떠난 지 2년이 흘렀다. 새로 내일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는 다 됐어? 동료 매니저 제임스가 물었다. 서영은 싱가포르에서 영어 이름 세러를 사용했다. 물론이지. 프레젠테이션 최종본 내 메일로 보냈어. 완벽해. 너 정말 일 잘한다. 우리 팀에 와줘서 고마워. 서영은 미소를 지었다. 싱가포르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좋았다.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눈치 볼 시댁도 무능한 남편도 없었다. 퇴근 후 서영은 자주 가는 해변 카페에 들렀다. 창밖으로 인도양이 보이는 이곳은 그녀의 안식처였다. 노트북을 펴고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어머니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엄마. 딸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여기 날씨 정말 좋아요. 화면 속 어머니는 훨씬 밝아 보였다. 서영이 이혼한 후 부모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았다. 딸아 다음 달 추석인데 한국 올 거니? 서영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엄마. 올해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대신 크리스마스 때 갈게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엄마 아빠는 건강하시죠? 응 걱정 마. 요즘 아빠가 등산도 다니시고 훨씬 건강해지셨어. 서영은 안도했다. 자신이 이혼 결정을 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통화를 끊고 서영은 커피를 홀짝였다. 추석.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쯤 시댁 갈 준비로 스트레스 받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었다.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다. 열어보니 민우였다. 서영아 나 민우야. 번호 바꿨어. 잘 지내니? 나는 요즘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 월급은 적지만 그래도 일하니까 마음은 편해. 너한테 미안했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영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2해 전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미움도 심지어 연민조차 없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문자를 삭제했다. 과거는 과거였다. 일주일 후 서영은 회사 동료들과 팀 빌딩 행사로 발리로 여행을 갔다. 해변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고 모두가 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세러 너 남자친구 있어? 동료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니 왜? 우리 팀 새로 온 컨설턴트 데니얼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서영은 웃었다. 관심 없어. 나는 일이 더 재미있어. 에이 그래도 한번 만나봐. 착한 애야. 서영은 거절하지 않았다. 사실 데니얼은 몇 번 대화해본 결과 괜찮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영은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서영은 발코니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다. 인도네시아의 밤하늘은 한국보다 별이 많았다. 그녀는 2년 전 자신을 떠올렸다. 시댁에서 탕약을 뒤집어 쓰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던 그날. 하지만 그 무너짐은 사실 재건의 시작이었다. 서영은 그 후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첫째, 결혼이 여성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두려워 불행한 결혼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이 곧 선택의 자유라는 것. 서영이 민우를 떠날 수 있었던 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시댁 식구들은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서영을 희생양 삼았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넷째, 자존감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 아무도 서영의 자존감을 지켜주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일어서야 했다. 다음 날 서울의 대학 동창 지연이에게서 카톡이 왔다. 서영아, 나 다음 주에 싱가포르 출장 가. 저녁 한번 먹자. 좋아. 언제야? 수요일 저녁 어때? 오케이. 내가 맛집 예약할게. 수요일 서영은 지연을 마리나 베이의 미슐랭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2층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재회를 즐겼다. 너 정말 멋있어 보인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지연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민호 그 새끼 아니 전 남편 소식 들었어? 서영은 고개를 저었다. 별로 궁금하지 않아. 나도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웃긴 얘기라서. 얘 요즘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한대. 그래? 응. 그리고 시댁에서도 완전 찍혔대. 명절 때도 혼자 있는다더라. 서영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복수를 한 것 같은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졌다. 서영아, 너 정말 대단해.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온 거. 지옥이었지. 하지만 빠져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은 와인을 들어 건배했다. 자유를 위하여. 식사 후 서영은 지연과 함께 마리나 베이 샌즈 옥상 바에 갔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영아, 여기서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 없어? 글쎄. 아직은 혼자가 편해.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해봐. 모든 남자가 민호 같은 건 아니잖아.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서두르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해. 그것도 맞는 말이야. 밤 11시 지연을 호텔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싱가포르의 밤은 화려했다.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의 불빛들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다. 서영은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한 달 후 추석이 다가왔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고향으로 향하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서영에게 추석은 그저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브런치를 먹고 후에는 요가 수업에 갔다. 저녁에는 동료들과 함께 중국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 세러 한국은 오늘 명절이지? 응, 추석이야. 한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지. 가족 보고 싶지 않아? 물론 보고 싶지. 하지만 괜찮아. 크리스마스 때 볼 거야. 사실 서영은 추석에 한국에 가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쯤 시댁에서 고생하고 있었을 것이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서영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2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탕약이 옷에 쏟아지던 순간. 붉은 얼룩이 번지던 모습.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전환점이었다. 그날이 없었다면 서영은 아직도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서영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강민우. 내가 탕약을 쏟아줘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 다음 날 아침 서영은 회사 옥상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했다. 본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다. 부사장에서 이사로의 승진이었다. Congratulations, 세러. You deserve it. 상사가 악수를 청했다. Thank you. I'll do my best. 서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찬란한 햇살,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명절은 더 이상 서영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달력 위의 날짜일 뿐이었다. 진짜 명절은 매일이었다. 서영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웃고 숨쉬는 매일이 명절이었다. 저녁 서영은 해변을 따라 산책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웠다.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다. 엄마, 아빠 추석 잘 보내세요. 사랑해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곧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다. 딸아, 우리도 사랑한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도 행복해. 건강하게 잘 지내라. 서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서영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자유의 바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무능한 남편의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서영,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양이 완전히 지고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의 인생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제 오롯이 그녀의 것이었다. 3년 후 서영은 싱가포르 지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독신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좋은 친구들,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자유로운 삶이 있었다. 어느 날 한국 출장 중 우연히 민우를 마주쳤다. 그는 많이 늙어 보였다. 서영은 그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서영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민우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서영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건강하세요. 서영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서영의 미래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